질문 없으면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 재판권. 재판권은 국가의 사법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번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재판권,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권 이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 국제사법의 조문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소송법에서는 국제민사소송법이라는 분야로서 이런 국제적인 사회적인 그러니까 외국과 국내 간의 어떤 인적, 물적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외국과 또는 외국인과 뭐 이런 사건이 없는 국내적인 상황만 설정을 했는데 빈번한 국제교류가 있으니까 이런 류의 사건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국제민사소송법이라는 영역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국내 사건도 지금 제대로 지금 배워가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은 또 자기네가 이거 하겠다고 조문도 자기네가 먼저 만들었어요. 원래 민사소송법이 방심하고 있는 틈에 자기네 확 조문을 만들어버리고 자기네 영역이라고 하면서 니네들이 안 해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소송법 자체에서는 이걸 방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문을 확 만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제사법이라는 건 여러분 안 배우는데 국제거래법에서 지금 하는 건데 국제사법이라는 게 국제거래법 속에서 아마 다뤄질 것 같고 여러분이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국제사법이 선택에서 비율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국제사법이 범위가 좀 딴 거보다 확실하달까 좀 많지 않달까 뭐 어떤 요인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본래 뭐냐면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한테 혼인관계에 있어서 뭐 혼인 연령이 나라마다 틀린다든지 재산거래에서 뭐 매매의 어떤 뭐가 틀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어느 나라 두 국가가 관여되는 어떤 법률 관계에서 어느 나라 국가 법을 적용할 거냐 그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섭외사법 내지는 국제사법이라고 그래요. Conflict Law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 말고 미국이 그게 발달한 게 주마다 이 법이 틀려버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미국은 주와 주도 이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어떤 주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법의 충돌에 대한 어떤 그 실체법에서 그럼 A 국가 B국이 관여된 이 법률 관계에서 어느 나라 국가법을 할 거냐 이것을 정하는 게 국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럼 어떤 국가가 이 재판권을 갖느냐 그게 이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관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어떤 외국과의 거래나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나라 법정에 왔는데 매정하게 우리나라 법 사람이 하나 껴있는데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껴있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 할 건 없다고 그 사람 내동댕이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내동댕이 안 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제재판관 할 거 우리나라 내면 어떻게든 인정하죠. 우리나라가 재판권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먼저 그 사람 그쪽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원고가 될 사람이 미국에 먼저 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한국에 먼저 내버리면 한국에서 그 사람을 한국에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내왔는데 우리 관할 건 없다. 어떤 그 나라 가서 하라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키고 내쫓는, 배척하는 이렇게는 드물어요. 다만 최근에 땅콩 해양 사건에 그 사람들은 미국에다 내버린 거죠. 미국에 냈죠. 그죠? 그다음에 서태지도 그랬나 누가 그랬나 미국에 이혼 내고 또 한국에 막 이혼 문제가 번지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서태지는 아닌가? 나훈아 그랬나? 서태지가 그랬나? 뭐 누군가 가수 비슷한 사람이 미국에서 하나 이혼 소송이 꽝고 써고 또 하는 게 누구였지? 서태지도 그랬나? 서태지 이혼했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서 손해배상 같은 건 미국서 그 요번 땅콩해양 같은 건 손해배상이 엄청난 어떤 실체법에서 손해배상을 우리나라는 딱 손해가 발생한 한도에서 배상을 하는 거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페널티 같은 게 이런 데미지에 대한 페널티가 막 민사손해배상에서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서 냈죠. 근데 미국서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조현아 측은 관할 건 없다고 반박하고 있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서 내게 된 거는 미국의 이게 한국 국적기구 한국 사람들인데
그 땅콩 해양시킨 게 아마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인가 거기 뉴욕의 저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공항인데 미국의 거기가 대표적인 공항이에요. 케네디 뉴욕 공항 아닐 거예요. 거길 것 같은데 거기서 출발하다가 해양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미국에 냈는데 이쪽은 뭐예요? 일단 그거 말고는 이거 미국에서 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쪽은 지금 미국에다 내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근데 하여튼 그건 미국에 먼저 그 사람들이 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는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낸 거죠. 그러니까 이쪽서는 그렇게 그게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상황까지 그럼 번지냐면 한국서 먼저 왔을 때 한국 사람 관련 사람이 왔을 때는 대부분 받아주지 뭐 관할 건 없다고 하겠죠. 순수 국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국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국서 하기가 불편한 사람은 한국에 관할 건 없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미국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이 미국에 불편하니까 거기 관할 건 없다고 하듯이 어떤 한국에 먼저 누가 냈을 때는 그것이 싫은 사람은 한국에 관할 건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이 한국에 냈을 때는 배척은 안 할 거예요. 뭔가 섭외적인 그런 관계에서 벌렸을 때. 한편 미국에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등의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어떤 한국 쪽이 편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통하고 거기 가서 뭐 소송한다는 게 황당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뭐 그런 류의 사건. 좀 아까 땅콩 사건은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언어적인 문제, 어떤 막대한 손해배상. 그럴 때는 거꾸로 한국에다 뭐라고 치고 나면 한국에 먼저 부존재 확인 소송을 쳐요. 자기가 이거 만약 걸려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국에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극적 확인 소송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소송 먼저 치고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국제적 중복제소,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하잖아요. 국내 사건끼리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같은 소송물이란 전제에 중복된 소재기는 금지되죠. 하나 후소가 부족하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서 손해배상 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게 국제적 중복제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국제 간에 하나는 적극적 이행 소송이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그걸 뒤집은 거잖아요. 나 의무 없다, 채무 없다, 손해배상 의무 없다. 그런 식으로 중복제소로 걸어놓고 미국은 소송이 길게 가니까 한국서 빨리 자기가 승소를 해버려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겨내서 미국 거가 미국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국 판결과 미국 판결이 배치되면 미국 판결을 우리가 승인해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이라고 그런 제도 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국제적 민사소송의 영역인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지금 다 익히려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지금 국내 중복제소도 모르고 외국 판결 승인 집행 뭐 이거 국내 거 집행하는지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외국 판결을 받아가지고 한국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원래는 뭐 우리가 학습하고 익히면 좋겠지만 일단 보류하고 국제재판 관할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국제민사소송에서 그런 여러 가지 소송법 우리가 와중에 국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국제적 국제민사소송 이런 개념을 붙여서 익히는 그것이 일단은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국제거래법에서 좀 더 거기서 조금 뭐 그런 개념의 국제재판관할권 뭐 등등을 좀 맛보기 한달까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좀 맛보기 한다면 지금 일단 관할에 있어서는 국제재판관할권 이런 개념이 있는데 국제사법의 2조 1항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국내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법원에 내면 그런 섭외적인 관계에 있어도 대부분 국제재판관할권 우리가 인정해줘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항공기 피해인데 중국 항공기가 여러분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다. 김해공항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산에 떨어져서 다 죽었나? 다 죽었나? 일부 살았나 모르. 김해공항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비행기니까 보통은 비행기가 떨어지면 뭐 무슨 조종사 실수는 드문데 그거 진짜 조종사 실수예요. 김해 갖다 산에다가 쳐박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우리 비행기 추락하면 뭐 진짜 무슨 폭격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테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비행기 자체에 결함이 있고 한데 운전사가 이거 하는 거는 드문데 아마 그거는 나중에 조사했더니 그 조종사가 뭐 잘못했다 뭐 그거에 가까운 사고였던 것 같은데 중국 스튜어디스가 그러니까 죽었어요. 유족이 한국에다 냈어요. 한국에다. 한국 승객이 한국에 낸 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배척 안 할 것 같은데 중국 스튜어디스가 자기 지금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건 그 중국 항공의 계약이 있고 헌데 한국 법원에 낸 거예요. 부산에다. 김해에서 추락을 해서 죽었으니까 요즘.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관할 건 없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는 상급심에서 우리가 해줄게 하고서 관할 건 있다고까지 한 아마 내 기억에 맞으면 그런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낸 거는 뭐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랑 뭐 뭔가 관련은 있었지만 왜 중국 스튜어디스가 낸 것까지도 상급심에서는 아마 오케이 해줬어요. 우리가 관할 건 있다. 실질적 관련이 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했냐면 그 사고 지점이 한국이죠. 일단은 사고 지점이 한국이고 그 중국 항공의 어떤 국내 어떤 지점 비슷한 게 하나 있겠죠. 그런 정도 항공사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국하고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국제재판관할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개념 이해하고요. 이런 재판권에 흠이 있는 경우는 소송 요건의 하나로 결국은 뭐예요?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게 4-10이죠. 그냥 공식적으로 입에서 배서 나와야 돼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물론 보정의 가능성이 있는 건 보정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못 갖췄다면 부적법 각하된다. 그다음에 항상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다음 말에 뭐가 있냐면 그 흠을 간과하고 그대로 그럼 놓치고 부적법 각하 시켰었어야 되는데 놓치고 그냥 통과해서 본안까지 갔었을 때 나중에 이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흠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 단계까지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확정이 되면 재심사위에는 이 재판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봤더니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확정돼버리면 할 수 없어요. 재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돼버리면 여기선 더 이상 어떻게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취소 이유로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까지 있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재판권까지 이해를 하고 이런 재판권이라는 국제재판권, 사법권에 대한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지금 말해줬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보다는 이제 국내 사건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당연히 재판권을 갖는다는 상황에서 관할이라는 또 하나의 소송 요건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재판권이라는 이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에 대해서 본 거고 이제 사법권이 있는 우리나라가 있는 그 전제에서 관할을 보는데 관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205면의 4-13의 앞에 정리한 표 개념을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들어준 게 되게 유용한 거예요. 어디 없어요. 그런 책에. 없으니까 항상 그 챕터마다 나오는 표 같은 걸 머릿속에 딱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냥 속에서 들어가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뱅뱅뱅뱅 돌아요. 근데 이 개념을 딱 보란 말이죠. 관할의 발생 근거 내지는 원인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하나는 성질에 의해서 분류를 했어요. 발생 근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거랑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상급 법원이 지정해서 관할을 니네가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변론 관할이라고 해서 합의 마지막 나오는 것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하고 응소해서 변론을 함으로써 종래 용어는 응소 관할이라고 했는데 지금 변론 관할이라고 바뀌었는데 변론을 함으로써 즉 응해 줌으로써 관할이 발생하는 그 발생 근거 내지 원인에 따라서 큰 카테고리로 법정 관할, 지정 관할, 합의 관할, 변론 관할이 있고 한편 성질에 의해서 분류한다면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로 분류해요. 그 성질이 공익성이랄까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법원에서만 전속 거기서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게 전속, 그렇지 않은 게 임의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위에서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임의관할이에요.
토지관할은 뭐냐면 위에 법정관할 중에 직분, 사물, 토지관할 분류 세 개가 하부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할인데 직분관할은 어떤 사건의 그 성질이라든지 뭐 어떤 사건의 그 뭐라고 성질, 뭐 어떤 태양 이런 것에 비춰서 재판권을 작용하는 것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강제 집행은 지방법원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강제 집행 사건은 직분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심급관할이라고 해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뭐 무조건 고등법원 아니지만 이른 고등법원, 1심에서 단독 사건은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급의 항소부에 선다라는 루트도 있지만 하여튼 1심은 지방법원 예컨대 2심은 고등법원 예컨대 대법원 3심 한다라는 식으로 직분으로 신급 이렇게 한 것을 직분적으로 어떤 그 사건의 성질이나 형태 등에 따라서 이렇게 딱 직분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 사물관할은 사건의 어떤 크기랄까? 요것도 뭐 사건의 형태, 뭐 형태라는 말도 여기도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사건의 크기, 규모 이런 것으로 지금 단독 판사와 합의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나뉜다 하면서 그 기준이 2억 원으로 해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2심은 단독 재판이 하는 게 아니라 합의부가 하는 거죠.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 항소부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고 대법원도 합의체죠. 반면 1심은 단독 판사와 합의체로 나뉘어 있고 1심은 단독 판사가 더 원칙이에요. 1심에 관한 경우는 단독 판사가 원칙이다. 라는 이런 사물관할. 그다음에 토지관할은 지역적, 장소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역적 장소. 저번 때 지도 봤죠. 우리가 창원, 뭐 진주지원, 창원에서 어디죠? 충무지원,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지역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런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배치한 거는 1심에 관한 것은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 딱 두고 있는데 1심은 이렇게 도중도중 두고 있는 거는 사건을 이렇게 분산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분산시켜서 그 지역은 거기 가서 해라, 이 지역은 거기 가서 해라라고 분산을 시켰지만 반드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것을 강행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관할은 성질에 비춰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할 때 전속관할이냐 임의관할이라고 할 때 전속은 아니고 임의관할이에요. 임의관할. 그렇죠. 예컨대 요 수업 말고 또 다른 민사 수업이 지금 2분만 있으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배치해 놓고 가서 알아서 들어라. 지금 뭐 세팅해 놓은 건 없죠. 뭔가 어디 가서 딱 분반된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여러분 학부 단계는 모르나? 학부 단계 막 우리 그때 학부 막 200명 있으면 이렇게 다 고르게 하려는데 고르게 안 되면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A조, B조, C조, D조 해서 딱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는 그런 건 약간 전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것도 사실은 뭐 융통성 없는 건 아니었겠지요. 근데 전속과 임의는 지금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건데 설사 안 했다고 그래서 뭐 문제되는 건 아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속으로나 하지 않고 임의관할이라고. 그럼 임의관할이라는 건 뭐냐면 합의에 의해서 그걸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전속은 반드시 거기서 할 어떤 공익이랄까 정책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배치를 시켜놨는데 당사자끼리 우리는 뭐 거기서 안 하려고 해서 둘이 오케이 했다고 딴 데 가 이런 게 인정되면 임의관할이에요. 근데 전속관할은 그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공익이랄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을 거스르는 당사자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임의관할이 아니라 전속관할 그 경우에는 합의관할 같은 또는 변론관할 같은 게 하고는 충돌이 돼요. 그래서 31조에 보면 29조, 30조를 배척하는 그런 조문 자체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조문을 안 보더라도 이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31조에서 전속관할은 29조, 30조 이런 거하고는 충돌 나오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조문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토지관할 중에 이제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이 있는데 참 말이 어려워요. 보통
이때 보통은 뭐냐면 그냥 어느 경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소송법에서 나오는 보통은 어느 경우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그 재판적, 그럼 재판적도 또 어렵네요. 재판적은 이제 요새는 없어졌지만 호적 그런 것처럼 재판의 어떤 적이에요, 적. 호적처럼. 그러니까 재판의 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재판적은 어떤 사건이든지 피고의 보통 재판적에다 내면 된다라고 2조에 되어 있어요. 이제 첫 조문 배우는 거예요. 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의 이상을 배우고 이제 2조 첫 조문을 배우네요. 지금까지 뭐 했나요, 우리는? 어? 민사소송 이상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딴 책은 앞에서 처음부터 나오는데 내 책은 마지막 가 있어요. 마지막 가서 있고서 마지막 간 다음에 민사소송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상이 끝나고 내 구상은 그게 마지막 가 있는 다음에 이제 다시 끝나고 기본 강의를 끝나고 이제부터 다시 끝에서 시작해서 이제 집중 강의랄까 심화 강의로 들어가는 이 구도로 이 책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말도 다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디 보면 내가 그런 말 지시를 해놨냐면 사면을 보면 민사소송의 목적 등 하면서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게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항상 서론적인 이야기니까 해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한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다 한번 봤더니 이제 뒤에서 크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면서 민사소송은 이제 이런 발판하에 이런 이상과 어떤 이런 이념을 갖고 있구나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렇게 보면서 이제 민사소송의 재미를 느끼면 나를 쫓아서 심화 과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개념 중에 그럼 보통재판적 2조 이제 배우는 거예요. 피고의 보통재판적에다 내면 된다.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원고가 피고가 속속에서 내는 거일 수는 있어요. 피고가 말 안 듣고 뭐 뻗팅기니까 소송까지 온 거지만 결국 소송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원고가 네 필요해서 낸 거 아니냐. 나한테 돈 받아가려고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피고 입장에서 내라. 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게 보통재판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재판적은 피고 중심으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3조, 5조, 6조에 가서 보면 그 피고가 자연인일 때, 그 피고가 법인일 때, 그 피고가 국가일 때 어떻게 되냐? 자연인일 때는 주소지 같은 데 내면 되고, 법인은 주소지 같은 게 뭐 영업소 같은 데 내면 되고,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냐? 그럼 자연인과 법인은 나름대로 주소지, 뭐 영업소 이런 개념인데, 국가가 피고로 삼았을 때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어떤 주소랄까 그 영업소랄까 이게 어디예요? 국가는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내 땅이다. 국가 다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는 어디를 그럼 보통 재판의 적으로 삼을 것 같아요? 피고의 보통 재판장은 피고인데 그 피고가 국가로 등장할 때 피고 여러분 헌법 배워요? 헌법서 이렇게 헌법서 나오나? 대표관청이 어디예요? 대표관청. 일반적으로는 안전행정부 이게 제일 1위 관청 아닌가? 일반론. 근데 소송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대표관청이 되니까 법무부 소재지에다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 소재. 근데 법무부 소재지에다 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건 아무 책에도 안 나오는데 법무부 소재지 말고 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6조인가 어딘가 보면. 에? 대법원 소재 왜 붙어 있을 것 같아? 법무부 소재지 대표관청인데 대법원은 왜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대법원. 법무부 소재지로 했더니 법무부가 원래 지금 또 다시 법무부는 과천에 아직 있고 다른 관청은 세종시 갔는데 원래 과천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정부 청사들은 다. 세종시에 그러니까 세종로에 있었죠. 세종로. 서울 거기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소재지 하면 서울이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과천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법무부 소재지가 어디가 돼요? 국가 명색이 국가인데 이게 법무부 소재지에서 대표관청 소재지를 갔더니 과천이니까 수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수원도 아니야. 왜 지금은 수원도 아니야? 안양 지원이 생겼어. 한 5년 전에. 평촌에 생겼어. 안양 지원이.
그러니까 과천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야. 안양지원 안 생겼을 때는 수원지방법원인데 과천까지도. 그러니까 뭐냐 하여튼 안양이든 수원이든 이게 국가인데 좀 그렇잖아. 수원이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만 하겠어. 그래도 또 국가인데 서울이 자기 거지 뭐. 하긴 수원에 자기 거라고 하긴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서울을 살리려는 것 중에 하나 관청을 또 잡은 거야. 그래서 대법원이 아마 그래서 등장한 것 같아. 그래, 대법원이. 그냥 책에 없는 얘기야. 그냥 내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내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내가 이해한 그럴싸하죠? 하고서 여러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우차사를 보는데 우차사에 그게 뭐지? 백종원 흉내내는 그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쪼박까 그 멘트가 있었어. 뭐 얘기하다 또 흘러가는 거. 틈만 주면 안 되는데. 뭐였지? 대법원이 왜 있냐 뭐 등등 얘기하는데 하여튼 책에 어떤 책에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이해하는 한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표관청 법무부만으로 뭔가 이게 안 맞으니까 대법원을 넣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대법원은 조금 어불성설인 게 판단자가 왜 피고 역할의 어떤 관청으로 거기 쓱 들어가는 거야. 대법원은 법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판단자잖아. 판단자인데서 들어간 건 서울이라는 걸 하나 유지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제일 뭔가 관련 있는 기관으로 대법원을 설정한 것 같아.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보통재판장은 그런데 그런 피고 중심으로 내라는 거가 이제 무색해져. 왜? 그 뒤에 7조부터 특별재판장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재판장은 어떤 사건든지 피고 중심으로 내면 되는데 특별재판이라서 어떤 구체적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막 관할을 특별히 낼 수 있게 해주고 있어. 예컨대 불법행위에 관한 것은 불법행위지가 어떤 피고가 우연히 사고 당한 데와 그 사는 데가 일치한 경우라면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예컨대 이런 경우야. 서울 사는 사람이 뭐 고속도로에서 부산 가다가 막 사고를 당했어. 그 다음에 뭐 광주에서 오는 차하고 부닥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서울 사는 사람이 억울해서 소송을 내야 된다면 피고 중심으로 내면 돼. 광주에다 내면 돼. 그런데 사고는 천안쯤에서 났어.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피고 중심으로 내는 건 뭐 나름대로 보통재판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사고의 증거조사라든지 어떻게 네 잘못 내 잘못 따질 때는 광주에서 내고 뭐 만약에 증거조사도 이런 것 때문에 천안 오고 이런 것보다는 거의 근접한 불법행위 그런 사고가 난 그 지역에 재판적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16조인가 어디에서 보면 손해배상 사건 등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죄 이렇게 특별히 재판장 하나 줬어. 그러니까 이 재판적에 따라서 꼭 피고 중심으로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고는 피고한테 자기가 쌈을 거니까 피고의 입장을 헤아려줘서 피고한테 피고 중심으로 내라라는 말이 되게 무색해져. 원고가 그게 어느 정도 같은 동네라든지 하면야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까운 또는 자기가 편한 데를 원고가 그러니까 관할이라는 것은 아까 그 땅콩 해양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먼저 원고로 등장하는 사람이 택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는 것에 대한 주도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 중심으로 내라라는 보통재판적이 있어도 특별재판적을 이용해서 원고가 뭔가 내고 싶은데 내버리면 그게 취지가 무색되지. 근데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관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재판적으로 내는 게 뭐 제일 일반적이겠지만 어떤 특별재판적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예컨대 부동산 막 등기소송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면 주소 사는 곳과 부동산 소재지가 같은 곳이면 큰 문제 없겠지만 이 주소는 어렸을 때 지방에 살다가 서울 왔는데 거기 뭐 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이 붙었다. 막 이전 등기 막 이런 소송이 붙었다 할 때는 측량도 해야 되고 그 옛날부터 소유관계를 잘 아는 어떤 촌노인 찾아서 뭐 증인도 채취해야 되고 하는 등등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소재하는 곳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에다가 아마 이거 몇 조야? 18조인가 어디에 보면 20조 어딘가에 보면 아까 그럼 불법행위는 18조였니? 그게 아까 불법행위 18조 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20조 등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에 있어서의 사건은 그 부동산 소재지다 특별재판적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재판적만 해가지고 막 25조 막 거기 관련 재판적 나오기 전까지 드립다 있어. 그래서
24조까지 특별재판적이고 25조도 특별재판적인데 특별재판적 속에서 특별히 이제 관련재판적이라 부르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참 읽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읽기가 싫기 때문에 이게 일반 책들은 앞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읽기 싫은 수학을 지금 막 인수분해 하다가 막 그냥 끝나버리고 여러분 수학 정석 같은 거 배우나? 인수분해를 그거 하다가 싫어서 이제 수학 포기하는 사람 나오듯이 막 관할 이런 거 하다가 실제 소송에서 관할 몰라도 어떻다? 관할 뭐 지금 막 뒤집다가 막 보기도 싫고 조문도 내가 또 막 비판하면 조문 보면 1조에서부터 조문만 처음부터 갑자기 겁먹고 막 조문이 25조까지 펼쳐지는데 그걸 잘 보면 그냥 특별재판적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1항, 2항, 3항, 4항 해도 될 것 같은 거를 거기는 유독 막 25조까지 쫙 펼쳐져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겁먹게 해. 그리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 실제 소송 낼 때 뭐 관할 아무데나 내도 돼. 하나 걸릴 수밖에 없어. 거기 뭐 지금 비고 주소가 되든 뭐 문제가 되든 아무데나 뭐 안 걸리겠어 그거? 어디 갖다 내 그냥 옆 동네 같이 하는데 돼. 그거 설사 안 걸렸으면 어떻게 돼? 안 걸렸으면 뭐라고 그랬어? 소송 요건 못 가졌으면 관할 위반하면 부적법 각하시킬 것 같아? 뭐라고 하나 알려줬어. 관할은 알아서 법원이 이송해줘. 이송. 제대로 된 법원에 보내줘 법원이.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조금 쪽팔리고 창피하지만 공부하기 싫으면 쪽팔리면 택해. 쪽팔리면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이거 다 스킵하고 그냥 아무데나 한번 내보고 정 안 되면 사무장 시켜 사무장. 그리고 판사한테 좀 창피하면 되잖아. 뭐 판사가 혀를 끌끌 차겠지. 역시 로스쿨 그렇다더니 그렇구나. 아주 판사한테 그냥 확신을 줘. 나 로스쿨이다 하고 확신을 줘. 그럼 뭐 이왕 무시당하는 거 이거 확실히 무시당해 버려 확실히. 이거 공부하기 되게 짜증나. 응? 그래서 우스개로 얘기했고 그 특별재판장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익혀. 근데 지금 두 개 일단 애증과 많이 쓰이는 거. 응? 불법행위 소송은 행위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지지. 또 하나 알아도 8조 후단인가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것만 일단 알아도 일단 피고 중심으로 내는데 원고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는 여러분이 실체법에서 뭐 지참 채무 이런 거 배우는데 이런 특정물 채권 말고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의무이행지가 지참 갖다 줘야 되니까 채권자 원고가 될 사람의 주소지가 지참 채무 의무이행지가 되고 8조 후단에 의해서 의무이행지로 갚아버리면 원고가 돈 받을 것 같은 것을 자기 주소지에 관할법원에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농담성으로 한 건데 실전적으로도 뭐 하나 걸리게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재산권 관한소 뭐 돈 받을 거 이런 거는 원고 입장에서 피고를 생각해서 피고 중으로 내는데 원피가 같은 관할건이면 뭐 큰 문제 없지만 그게 원거리일 때 원고 입장에서 내가 그쪽에다 내주는 것보다 자기가 소송 내는 단계는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사는 동네에 관할법원 가서 낸다면 재산권상에 관해서는 의무이행지로서 자기가 자기네 주소지에 관할법원에 내도 관할이 잘못된 게 아니고 특별재판정에서 관할권이 있는 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특별재판 중에는 이 세 개를 이해해야 돼. 세 개 불법행위지 부동산 관련 소송도 하나 조심해. 물어보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인데 부동산 매매 대금은 금전적인 청구지 그때는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하지 않아. 20조의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갖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대금을 못 받는다. 그래서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낸다라고 할 때는 그 부동산의 매매 대금이지만 이것은 부동산 관련 소송급으로 보지는 않아. 그건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고 그다음에 재산권적인 청구는 8조 후단에 8조 맞아? 8조 후단에 의무이행제로 쓰는 이 세 개 가르쳐줬고 이 세 개가 주로 쓰이고 나머지 특별재판적도 뭐 이제 익히긴 해야겠지만 주로 그 세 개를 이해하고 특별재판적이 이제 중요한 게 25조의 관련 재판적이 하나 남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관련 재판적부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해요. 마지막 부분 이야기는 잊어버려. 진짜 관할 이렇게 막 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 쓰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내가 우스개로 얘기해줬고 나중에 이제 34조 1항에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 이송제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우스개로 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만 이해를 해요.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